사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계속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모레도 폭염 기세가 이어지겠지만 기온은 1, 2도가량 약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강한 돌풍과 함께 시간당 50mm가 넘는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2.4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7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인도네시아는 5만 명, 영국은 4만 명대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LA는 한 달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6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망자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하루 사망자가 700명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르헨티나는 누적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델타 변이에 남미발 람다 변이까지 참 버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리 두기로 버텨내야 합니다. 코로나가 가장 좋아하는 건 방심은 금물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재갑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지 사흘, 그리고 감사원장직을 내려놓은 지는 17일 만입니다. 전원정치, 회동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나는 내 방향대로 가겠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꺾이고 있습니다. 출렁이는 대선 지형 정비록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집값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을 것이다. 대권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당 후보들은 토지 공개념, 세제 강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야당 후보들은 공급 늘리고 세금 깎아주고 재개발, 재건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중산층 국민의 70%로 늘리겠다고 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오늘은 토지 독점 규제 3법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낙연 후보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이 뜨겁습니다. 장마는 끝났나요? 벌써 장마는 무척 짧았고요. 폭염이 대신 일찍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4단계의 이 폭염까지 올해는 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들 힘을 내서 잘 버텨보고 견뎌보자고요. 특히 저는 선별진료소에 있는 의료진분들 건강 걱정입니다. 아이고, 더위까지 와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선별진료소에 냉방장치 부족함이 없도록 대책을 주문했는데요. 좀 이런 거는 좀 잘 챙겨주세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리두기, 최대한 이동 자제하고 만남 줄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함께 방역수칙 잘 지켜야겠습니다. 지난번에 얼음조끼 입고 주진우 라이브 듣는다고 했던 분 기억나는데 오늘도 시원하게 계신지 걱정입니다.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는 여러분만의 꿀팁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세요. 이런 건 나눠야 됩니다. 주진우 라이브 본방사수 인증 퀴즈 풀고 햄버거 세트 받아가십시오.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4480님께서 오늘도 날씨 너무 더워요. 탑차 안에서 숨이 콕 막힙니다. 나쁜 관계상 어쩔 수 없는데요. 이 시간에 그나마 숨통을 조금 돌려봅니다. 자, 주진우 라이브 들으면서 함께 숨통을 좀 돌려보다 아니면 숨 쉬고 좀 편히 가시죠.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 상황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딱 1,600명이 나왔습니다. 1,600명대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규모고요. 9일 연속 4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400명을 넘겼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세 이거 무섭습니다. 네, 이 비율로 따지자면 이 비수도권은 20% 전후였는데 어느덧 30% 선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영남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대전에서도 6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시내 백화점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백화점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이달 들어서 서울 시내 백화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확진된 사람만 160명이 넘습니다. 특히 식품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손님이 많아서 감염 위험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여의도에서도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고요. 이 대구에서는 헬스장에서 코로나19가 확산돼 5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자, 백화점 그리고 헬스장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파병된 청해부대에서도 또 코로나 환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서 이 승조원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항지 항구에 접안한 직후에 감기 증상이 있는 인원들이 있었는데 이 청해부대가 간이 검사만 해서 좀 늦장 대응이 있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의료 인력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부시장이 방역 대통령 탓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어제 이 방역 실패 책임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글을 언론의 보도자료로 공식 배포를 했습니다. 부시장이요? 네. 공식적으로요? 네,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으니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예. 김도식 부시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측근으로 지난 4월 이 정무부시장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비서실장 하시던 분이죠. 네, 이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4차 대유행에 대해서 서울시 방역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델타 변이가 확산 조짐을 보이는데도 거리두기 완화, 이 소비 진작 등 이 섣부른 방안을 내놓는 것은 누구냐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무지와 무능도 모자라서 긴장의 끈마저 놓았을 때마다 대유행이 반복된 게 사실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까지 나왔습니다. 서울시 부시장이. 그런데 정부가 방역 책임을 서울시에 돌렸나요?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3일 국회에 출석해서 의원들로부터 이 4차 유행을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이 최중현 민주당 의원이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생 방역 때문에 이 4차 유행이 발생한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 정은경 청장은 상생 방역만으로 원인을 해석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지난해 연말 3차 유행 이후 계속해서 500에서 600명대 확진자가 6개월가량 누적되었었다면서 이렇게 누적된 것이 방역 이완과 계절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확진자가 급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네. 서울시 부시장의 메시지가 공식 보도자료로 나온 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 논란이 거세지자 김도식 부시장은 사견이었다. 이 시 내부에 정리된 입장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도자료를 발표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SNS에 그 오세훈 시장이 정작 자신의 책임인 방역 문제에는 뒤로 쏙 빠진 채 이 다른 사람을 내세워 정부 비판하는 모습은 참으로 후한무치한 처사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SNS를 통해서 이 정세균 총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평소답지 않게 신중하지 못하셔서 의외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장이 오세훈 시장이 방역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오늘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을 비롯한 서울 시내 대부분 구청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이 코로나19 관련한 이 서울시의 대응 속도나 방법이 이전과 결이 다르다고 느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이 서울시 확진자가 3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오세훈 시장은 방역 현장을 거의 찾지 않았다라면서 이 구청장들이 먼저 이 시장 주재 대책회의 소집을 요청할 정도로 이 최근 서울시의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차량 시위를 했어요. 네,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모인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 어젯밤 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반발하는 야간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에 약 1시간에 걸쳐서 서울 도심에서 개별적으로 이 차량 시위를 진행했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영업자분들은 정부가 1년 6개월간 자영업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다라면서 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정치 뉴스에서 다뤄야 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네, 그 야권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오전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보름여 만이고요. 이달 8일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최재형 전 원장이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서 이준석 대표와 면담을 했는데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평당원으로 입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정치로 국민에게 보답하겠다라는 말을 했고요. 이 정권 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재형 전 원장의 입당에 곧장 환영식을 열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직접 이 최재형 전 원장에게 꽃다발을 주고 국민의힘 배지를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감사원장을 했던 분이 정권 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국민의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며칠 전까지 하셨던 일이 정치적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감사원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요. 조직의 헌법기관의 장이었는데 장이 그 헌법기관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비판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경선 연기 논의 계속되고 있나 보네요. 네, 이 경선 연기로 한참 몸살을 앓았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끝났잖아요, 한 번은. 네, 그런데 이번에는 큰 마찰 없이 경선을 연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 이 순회 경선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인데요. 이상민 민주당 중앙선관위원장이 그 예정된 8월 7일부터 이 순회 일정을 수년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다른 후보들에게 요청을 했는데요. 예전에 반대했던 후보들도 이번에는 경선 연기에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는데 2017년에 비하면 41% 오른 수치다라며 2017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며 논란이 시작됐는데 이로 인해 대체된 일자리는 인상폭을 낮춰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맞았고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건 사실인가요? MBC가 며칠 전에 팩트체크를 했는데요. 이 최저임금이 각각 16% 그리고 10% 넘게 올랐던 2018년과 2019년 고용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 2018년에는 9만 7천 명 그리고 2019년에는 30만 1천 명이 고용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경영의 가장 큰 어려운 요소는 인건비가 아니었는데요. 네, 거의 임대료라고 얘기하죠. 네, 그리고 상권 쇠퇴, 그리고 경쟁 심화, 원재료비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 예. 인건비는 4위였고요. 예. 또 이준석 대표가 키오스크를 예를 들면서 이 키오스크가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를 대체했다라고 했는데 키오스크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술의 발달로 등장을 한 바 있고요.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각 프랜차이즈 업장에서 확산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이 월로 따지면 180만 원대인데요. 이 지난해 기준 그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월 211만 원으로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440원 인상됐지 않습니까? 시간당 440원 인상됐는데 이것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졌다, 경제가 망한다 이런 얘기는 조금 성급한 주장이고 좀 근거가 부족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식량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곡물도 백신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북한이 유엔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이 곡물 생산 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백신 등 필수 의약품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박정근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곡물 700만 톤 생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면서 2008년 이래 10년째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간 계속된 식량 부족 사태는 특히 이 지난해 태풍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국경 폐쇄로 더욱 심각해졌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얘기 절대 안 하는데 없어도 막 있다고 하고 우리가 했다고 막 하는 사람들인데 상황이 심각한가 봅니다. 네, 이런 보고서를 제출한 것 자체가 처음인데요. 예. 보고서에서는 게다가 이 식수 위생 문제로 인한 사망률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점도 짚었고 네. 의료 인력, 제약 기술, 장비, 필수 의약품이 부족하다라고 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으로 제조업 생산이 불안정하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그 북한의 우호적인 나라와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적대시 정책으로 주권과 개발권이 도전받고 있다라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이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 기회를 잘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현재 0.5%인 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9번째 동결인데요. 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뜻을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가 오를지 주목됐었는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다시 한번 동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이 코로나19 재확산이 이뤄지고 있지만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4% 수준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다만 확산 영향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기로 해서 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고 경제가 원활히 돌아간다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10대 학생이 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네요. 네, 지금 오늘 온라인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이어진 친오빠의 성폭행 사실과 함께 지금까지도 가해자와 한 집에 살고 있다고 밝힌 피해자의 국민청원 게시판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인은 사흘 전 성폭행 피해자인 본인이 이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는데 15만 명 정도가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10대 후반이라고 하고요. 이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친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 성추행이 점점 대담해져서 이 성폭행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참다 못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또 다른 추행이 있었던 올해 2월에는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만 이 부모의 뜻에 따라 여전히 가해자와 같은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피해자는 이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으면 처참하게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나가야 하기에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고 청원을 올리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중이죠? 네, 조사가 끝났고요. 이 사건은 이미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2019년 6월에 접수된 사건이고요.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3월 이 친오빠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 친오빠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2월에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인천에 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있었는데 흉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2명이나 사망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그 인천 계양구 용종동의 한 상가 건물 4층에 있는 이 자동차 판매 대리점 사무실에서 50대 대표 A씨 그리고 50대 직원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대리점의 다른 직원이 이 싸우는 소리가 나다가 조용해져서 가봤더니 두 사람이 사망해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두 사람 몸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고요.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 간의 다툼으로 이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식과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자동차 회사와는 경영이 분리된 독립 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617님께서 한쪽은 방역조치 미흡하다고 하고 다른 쪽은 완화라고 하고 절충점을 찾으면 소극적이라고 하고 참 어려운 문제네요. 참 어렵습니다. 6966님께서 저는 이번 휴가 취소했습니다. 물놀이 잔뜩 기대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모두 건강하세요 얘기했는데 휴가만 물놀이만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참 어려운 결정 잘 하셨습니다. 3012님, 진행하실 때 가끔 말 버벅이시잖아요. 팬으로서 약간의 짜릿함과 서늘함 동시에 느끼는데 더위 극복에 아주 좋습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가 더위에 이렇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가끔 제가 실수를 하니까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해서 네, 서늘하게 만드는 재주는 좀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5867님께서는 아닌 퇴근에 삼행시 보냅니다. 코롬 좀만 견디자고 했잖아요. 끝이 보인다고. 노년층 어르신들 백신 놔드리고 순차 백신 맞고 이제 젊은이들 순서였는데 나 하나쯤 어때? 부어라 마셔라 모여 놀자 이래서 또 난리 났잖아요. 제발 좀만 견딥시다 얘기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오래 서 있는데요. 이 여파로 6km 구간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기흥 동탄에서 수원, 판교, 그리고 달래내 부근과 반포 사이 밀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인제터널 부근에서 작업 때문에 정체가 심하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빗길인 설악 부근 2차로에 승용차 단독 사고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평택 부근에서 팔탄 쪽으로 13km 구간 정체고요. 좀 더 지나 매송휴게소 부근부터 용담터널, 금천 부근에서 속도 못 냅니다.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으로 전 구간 막히고요. 반대 안양 쪽으로는 성산대교 남단 부근에서 작업 중이라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부터 여파 받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양방향에 차가 많습니다. 구리 방향은 전 구간 정체라 30분 넘게 걸리고요. 반대 도심 쪽으로는 신내부터 종암분기점까지는 20분 넘게 필요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인초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코로나 델타 변이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까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는데요. 조금만 더 지혜롭게 나보다 이웃을 생각하면서 거리두기 잘 지키고 4차 유행의 파도 슬기롭게 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3차 유행까지 잘 견디고 잘 넘었습니다. 4차 유행도 빨리 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연일 1,6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1,600명대입니다. 다시 네.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어떻게 이 상황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7월부터 시작됐던 방역 완화 기조와 더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마음이 느슨해진 거는 같고요. 예. 일단은 지금 발생하는 환자는 이미 이제 방역이 강화되기 전에 이미 노출된 분들이 주로 아직도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확진자도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다음 주 넘어서 실제로 이제 방역이 강화된 이후에 확진자가 이제 언제쯤 이제 피크가 꺾이면서 줄어드느냐가 앞으로의 유행이 얼마나 길어질 거냐 아니면 좀 빨리 좋아질 거냐 이제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방역이 강화됐고요. 예. 국민들이 조금 경각심을 느끼기 시작한 게 지난주 말부터였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이미 접촉했던 분들, 지금 진단된 분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고, 또 그런 분들이 진단될 때 주변에 이미 접촉자들이 만들어놨을 거기 때문에 그런 연쇄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앞으로 적어도 이번 주말에 다음 주 초까지는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쯤 돼야 이제 그 격상된 거리두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조금 더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강화했다면 이 확진세 좀 막을 수 있었을까요? 예, 일단 지금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방역 유예 상황을 일주일 정도 넘게 거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단계를 격상하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일주 유예했던 기간이 좀 아쉽기는 한데
일단 뭐 어차피 지금 저희가 이미 상황이 시작된 만큼에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이 유행 상황을 잠재울 건가, 또한 많은 분들이 이제 거리두기에 잘 동참해 줄 건가, 앞으로도 숙제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많습니다. 근데 비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는 게 저는 더 걱정이 됩니다. 비수도권 확진자가 400명을 넘었는데 이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3차 유행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수도권이 먼저 확진자가 늘어난 다음에 일단은 그거에 의한 풍선 효과 때문에 이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확산이 됐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한 수도권 외 지역의 상태가 나빠지면서 전체 유행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좀 어려운 정도로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방역 강화도 좀 서둘러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해외 파병 중인 청해부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크루즈선 집단 감염이 떠오르는데요. 이거 걱정입니다. 함정 내 감염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사실 이제 함정 내에 이제 확진자가 한두 명이라도 들어오면 이게 함정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검사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유행 상황 자체의 확인도 늦어지게 되고 또 발생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박 조치를 아예 거부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 처리도 상당히 힘들어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약물부터 해서 이제 그 배 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치료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이제 출발한 거로 알고 있고요. 예. 일단 현재 상황 얼마나 확진자가 나왔는지 또 그 안에서 위중증 환자들 발생하는 부분들을 빨리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방역 책임 서로 공방이 좀 있는데요. 서울시 부시장이 대통령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정치적인 사안이라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그러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은 누가 책임이냐를 논할 여유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빨리 지금 상황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을 할 건가를 논의할 때 상대방을 서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지금 백화점, 마트 이렇게 대형 유통시설 종사자 선제 검사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지금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곳은 좀 피해야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최소화시키는 게 좋고요. 만약에 가시더라도 안전하게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또 손위생 잘 하면서 다니셔야 될 것 같고 체류 시간도 최소화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그런 노력들 시민들께서 좀 해주셔야 됩니다. 백화점, 마트 안 갈 수 없으니까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꽁꽁 싸매고 가야 됩니까? 일단 뭐 마스크 착용 잘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몰릴 때가 가장 문제니까 되도록이면 사람이 많이 이제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되도록이면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구매 목록들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요. 딱 가야 될 곳만 빨리 들려서 나오는 방식으로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동 구매라는 게 있는데 선생님은 잘 모르시나 보네요. 네. 선생님, 네. 자가 진단 키트를 이용하면 조금 빨리 그 나의 상황을 체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가 진단 키트 사용 시 유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사실 자가진단 키트가 검체 채취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검사 자체도 민감도가 떨어져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확진자가 빨리빨리 확인돼서 격리되는 게 중요한데요. 예. 지금 상황에 자가키트 활용하게 되면 이게 양성이 나와도 다시 접해 검사를 하러 가야 되고요. 예. 음성이 나와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가검사 키트를 사서 활용하느니 아예 빨리 선별진료소를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서울시에서 자가진단 키트 어떻게 좀 활용하겠다고 그 예산도 막 편성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부터 자가진단 키트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었고 우려를 표명했고요. 예? 그러니까 그다지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조차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는 더 이상 이제 보급하려고 한다거나 강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내가 조금 이상하다, 조금 걱정된다. 그럼 당장 선별진료소로 달려가는 게 낫겠네요. 예, 그게 제일 확실하고요. 예. 내가 빨리 진단이 돼서
이제 되는 부분들이 아니면 내가 진짜 음성인 거를 빨리 확인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족들, 내 주변의 동료들한테 정말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참 걱정거리가 있다. 조금이라도 좀 의심 간다. 그럼 무조건 가서 선제적으로 검사하는 게 맞죠? 네, 지금은 그런 게 가장 이제 그런 방역 당국을 도와주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이렇게 또 몰려왔는데 폭염까지 왔어요. 그래서 역학조사관들 그리고 선별검사소에 있는 의료진들 건강이 걱정입니다. 교수님, 이거 좀 정부 차원에서도 대비를 해야 될 텐데요. 네, 일단은 폭염일 경우에 보호구 입고 있는 의료진들한테는 상당히 고역스럽거든요. 예. 얼음 조끼나 이런 걸 입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잠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상황 자체가 빨리 잡히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또 하나 더 우려하는 거는 폭염이 되게 되면 사람들의 실내 활동이 또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환기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섭다는데 감염률도 더 높고 좀 델타 변이 이 감염을 주의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델타 변이라고 해서 방역이나 개인 방역의 수단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는 거에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냥 그 기본적인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주는 것,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 자체가 어떤 변이든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0대 후반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예약을 받았는데 접속이 조금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부의 대응이? 일단은 이제 사전에 이게 숫자가 제한이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공지 안 됐던 부분들은 일단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기는 하고요. 일단 어제 정경청장께서 사과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 안 생기고 했으니까 좀 한번 믿어봐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 안 생기도록 질병관리청도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청장이야 믿지요 저희가.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 상황 어떻습니까? 백신 접종 일정 차질은 없겠지요? 네, 일단 이제 모더나 공급만 이제 주간 단위로 공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돼 있는데 모더나 공급량만 확실하게 들어오기만 한다면 7월, 8월에 백신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 접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열망도 강하고 또 접종 율도 올라갈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해놓아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한데 전 세계적으로도 상황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더라고요. 뭐 미국이나 영국 코로나 백신 많이 맞은 나라도 그렇고요. 코로나 터널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잘 이겨내고 백신 접종률 올리면 일단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은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거든요. 예. 일단 이번 위기 잘 이겨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제 코로나에 대응해야 되는지 일종의 이제 로드맵이라든지 출구 전략들을 제대로 짜는 게 이번 유행의 교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확진자가 좀 늘더라도 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가 줄어들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전문가들이 있던데 그렇습니까?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네. 근데 다만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려면 이런 확진자 늘어나는 거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의료 체계가 그런 준비가 잘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시면 알겠지만 사망자 많이 늘지는 않지만 이미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담병원 바로 부족 상황 이미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의료 체계의 정비를 제대로 해놔야 이런 이제 사망률 접종률 올라갔을 때 사망률 줄더라도 어떻든 이런 상황들을 이제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번 4차 유행 이후의 상황들을 대비하는 그런 위원회든 이걸 구성해서 사전에 이제 계획적인 그런 준비 작업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 동안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예. 또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마도 연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보통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한번 유행이 커지게 되면 그 유행이 잠잠해지는데 최소 한 달 정도의 기간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중에 피크만이라도 꺾이면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서서히 떨어지는 과정 중에서 기술적으로 이제 중간에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들이 선행되려면 어느 정도 연장돼야 되는 상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어쨌든 최소화시켜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다음 주에 바로 단계를 완화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은 정점을 향해 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군요. 아주 네,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4차 유행의 파고를 넘을 수 있게 교수님께서 지혜를 좀 나눠주십시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언제나 유행이 악화됐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일단은 국민들께서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 잘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의료 체계의 가부화가 생기는 이 시점에서는 빨리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들도 빨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정부가 좀 획기적으로 전폭적인 지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의료진들의 건강 걱정입니다. 교수님의 건강도 걱정입니다. 네,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저희 일 늘어나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 유행이 빨리 꺾이기만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저녁에는 집에 바로 가야 됩니까? 바로 가셔서 그냥 가족들과 보내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또 안전하다는 말은 잘 모르겠는데 꼭 가야 됩니까 집에 바로? 집에는 바로 가시는데 가족들도 이제 특별히 증상이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예.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받게 또 유도해 주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교수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8657님께서 우리 이재갑 교수님 평소보다 목소리에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주 기자님 맨날 통화할 때마다 고생하시는데 더 고생해달라 그런 말해서 그런가 봐요. 힘내세요 교수님. 그러게요. 힘내셔야 될 텐데. 6656님께서 코로나 환자로 21일 만에 어제 퇴원했습니다. 아이고 이분 우리 청자인데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을지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느낀 점은 간호사님들 너무 고생하시고요. 방호복 사이로 제게 링거 주사 꼽는데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너무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코로나 진짜 무섭게 아프고요. 태어나면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합니다. 6656님 힘내십시오. 아직 한 발 남았다님께서 2,000명 넘을 거라고 미리 예고했는데 왜 맨날 카운트하면서 난리들인지 그냥 입 다물고 방역지침 잘 따르긴 하세요. 얘기합니다. 네, 방역지침 잘 따라야죠. 네. 그러면 정비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본방 사수 인증 퀴즈. 오늘의 시사 천재 주진우 라이브 애청자들을 위한 시사상식 퀴즈입니다.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 번호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코로나 시대인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휴대전화 열어서 이거 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서울 강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전자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다는데요.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것 등록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도 했습니다. 격자무늬의 2차원 코드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바코드, 2번 QR코드, 3번 다빈치 코드.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보기 1번 바코드, 2번 QR코드, 3번 다빈치 코드.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자 선착순 20명께 햄버거 세트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본방 사수 인증 퀴즈. 내일 또 만나요. 때는 2021년 여야의 오선 의원 둘이 훗날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 거부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 수도권 내려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민석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남권 내려오선 조경태 의원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조경태입니다. 두 의원님 모두 전화로 만나 뵙게 됩니다. 국회에서 코로나가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검사 받으셨죠? 네, 방금 선제 검사 받고 나왔습니다. 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네네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민석 의원님은요?
저는 오늘 번호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내일 다시 번호표를 받아서 네. 할 참인데 8시 30분부터 한다 그러니까 예. 내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신상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민석 의원님.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혹시나 했는데 이제 역시나였습니다. 저는 이분은 해방 이후에 가장 권력의 눈먼 분으로 기록이 될 거라고 보고요. 감사원장 임기 중도 사퇴하고 2주 만에 입당한 거, 참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 저는 참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한 달 전에 윤석열 엑스파일이 나왔을 때 제가 이 방송에서 예. 윤석열을 윤석열 낙마시키고 플랜 B 가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를 했고요. 오늘 네. 이제 입당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흐름에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플랜 B가 이제 작동이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저는 플랜 C까지 가동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플랜 C는 뭡니까? 그건 제가 또 적당한 시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첫째로 명분이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명분 없는 건 얘기했으니까 신상 그다음에- 발언에서 끝낼까요? 아니요, 한 가지 더요. 그 다음에 네. 그 대통령으로서의 개인 캐릭터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이분은 좀 굉장히 수줍고 내성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국민들이 코로나 시대에는 뭔가 시원하고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지도자 캐릭터하고는 좀 정반대적인 그러한 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에 받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작동이 될 거라고 봅니다. 조경태 의원님, 민주당이 최재형 감사원장 등판에 좀 긴장한 것 같은데요. 신상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날씨도 굉장히 무덥고 예. 이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매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많이 또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좀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여행업뿐만 아니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대선 전국이 이제 곧 이어집니다만은 결국은 여든 야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인들이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무더운 여름에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한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약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네. 다 함께 힘을 내어서 꼭 이 위기를 참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까지 조금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곧 코로나 4차 대유행, 유행에 이제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책임론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민석 의원님?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요. 이 코로나 전국에서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이걸 냈다 하면서 정쟁화하는 것은 예.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서울시 정무부시장이란 분이 4차 유행을 가지고 대통령과 정부 탓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글을 이제 배포를 했다가 개인 의견이라고 이제 말을 바꿨는데요. 정무부시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정치적인 이제 그런 일반 행정공무원은 아니죠. 예. 그리고 시장의 심정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인데요. 이런 정무부시장이 서울시 방역 책임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책임과 반성도 없이 이 코로나 4차 유행을 서울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을 정부와 대통령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후한무치한 것이고요. 사실은 오세훈표 방역이 좀 무리하게 추진한 또 책임도 일정 부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저도 이분은 부적절했지만 아무튼 이
내파 따지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쟁화하지 말자. 예. 그래서 이거는 네. 여야가 힘을 좀 모아서 한 목소리로 이 위기를 타개하자 그런 말씀을. 조경태 의원님께 마이크 넘깁니다. 예, 오늘 제가 얘기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네. 4차 대유행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거기에 네. 대해서 송구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네. 사실은 대만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그 600명 가량 그 확진자가 나왔을 때 한두 달 동안 정말 노력한 결과 지금 대만은 7월 달에 지금 현재 한 20명 안팎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시점에 한 5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다가 지금 1,6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아시다시피 그 7월 달부터 거리 완화를 두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바람에 저는 이 화를 더 키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2017년도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에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임 공방을 이야기하자는 뜻이 아니라 정부가 조금 더 시대에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좀 더 선제적으로 방역해내고 선제적으로 또 문제를 해결해내려고 하는, 특히 안전한 백신을 빨리 많이 구입을 해서 어떤 방식이든 우리 국민들께 안전한 백신들을 많이 맞게 접종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다소 희망적이다라고 보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월까지는 그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니까 예. 저는 정부가 백신 구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더 이상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 연말을 넘기지 않도록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최선의 노력을, 책임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결위 소속 조경태 의원님, 추경 논의하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추경 심사 중이죠. 네.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한답니까?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와 여당과 입장도 차이가 있고 여당과 야당과 입장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은 어떻게 지금 입장을 정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네. 어차피 재난지원금이라는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좀 차별화보다는 좀 차등화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국민들께 다 드리는 것은 저는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여당하고 저하고 입장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요. 네, 다만 거기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정말 극심하게 피해 입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두텁게 주자.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는 특단의 조치들을 저는 내놔야 된다. 그분들을 지금 거의 생존의 위기에 좀 놓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그 업계, 여행업을 비롯해서 여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살려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안민석 의원님. 지금 조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지금은 재난 시기지 않습니까? 예. 재난 시기는 신속하게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드려서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빠른 집행이 가장 생명입니다.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정청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추가 지원을 하자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단지 지금 정부 특히 기재부가 좀 입장이 틀려요. 네. 80% 국민 지급을 선별해서 하자는 것인데 80%를 어떤 기준으로 할지 이게 정하는 것만 하더라도 아마 한여름이 다 갈 겁니다. 네, 81%는 어떻게 되냐 또 그거 가지고도 논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적인 또 갈등과 분열 논란이 촉발될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액수는 조금 좀 낮출지라도
이거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지금 재난 시기에 정답이라고 봅니다. 이런 판단에 상식적인 판단에 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재난지원금 가지고 이제 더 논란은 없습니까? 대표가 이렇게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뭐 이견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고민의 흔적이라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야당인들 전 국민들을 위해서 다 하자라고 이야기를 다 해야 되겠지만 그게 결국은 다 우리 국민들 세금이고 또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저한테 물어보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다면은 저희 소신은 전 국민들한테 1차적인 재난지원금은 다 지급하고 예. 또 소상공인들이나 아주 어려운 분들은 좀 별도로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좀 현명한 알겠습니다.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민주당 안에서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여러 얘기 나옵니까? 해임 건의안 그런 얘기 나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 기재부와 홍남기 총리를 설득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 단지 정부 여당이 이 중요한 문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것이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정부는 국민들의 공복이고, 정부가 국민들의 어떤 기대와 요구에 반하는 것을 정부가 뭐 소신이라고 그러면서 이걸 고집부리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죠. 그래서 홍남기 총리께서도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예. 뭐 오죽했으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홍남기 부총리에게 정치하지 말고 행정을 하시라 그렇게 이제 질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다 끝났어요 이제. 자기 고집부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치 신념 관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더 말 고집 부릴 필요 없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코로나 백신 맞으셨어요? 저희 아직 차례가 안 와가지고 네. 못 맞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빨리 여야가 합의해야 될 텐데 8497님께서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말 벌써 몇 개월째인지 똑같은 말만 반복하잖아요. 빨리 여야가 합의하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비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조경태 의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11살 성원이는 선천적으로 골연골종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성원이는 이 희귀병 때문에 몸이 자라면서 수시로 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요. 유일한 보호자인 외할머니는 다가오는 수술 날짜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도 울거나 떼쓰지 않고 꾹 참아내던 성원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작년 간경화로 엄마를 먼저 보내면서도 애써 눈물을 삼키던 손자 성원이. 외할머니는 또래보다 일찍 어른이 돼버린 손자가 너무 안쓰럽기만 합니다. 두 사람이 지금의 아픔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전국 곳곳에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기온을 경신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는 더 불안정해지면서 현재 폭염특보와 함께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은데요. 지금은 수도권 동부, 주로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호우특보 발효 중입니다. 특히 경기 동부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오고 있고 그 밖에 동쪽 내륙 수도권 전북 동부에도 꽤나 강한 소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에서는 소나기 내리는 곳에서 우박이 탐지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강한 소나기 1시간 동안 30에서 최고 80mm 안팎까지 쏟아져 내린 곳이 있고요. 내일 새벽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10에서 60, 많은 곳 100mm 이상의 소나기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곳에 따라 전국 대부분 소나기 예보 있고 내일 소나기 양은 따로 10에서 60, 많은 곳 100mm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이렇게 자주 소나기가 지나면서 폭염도 이어지는데요. 내일까지 폭염 절정 최고 35도 안팎을 유지하는 곳이 있겠고 이후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32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 이어지면서 그 전날보단 1도에서 3도 떨어지긴 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세종, 광주 32, 춘천 오늘처럼 거의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2.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차례로 격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대전시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4인으로 줄였으며 김해시는 16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또한 강릉시는 동해안에서 처음으로 17일 0시부터 3단계로 격상합니다. 전파력이 배 이상인 델타형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현재 개발된 백신으로도 이 변이의 감염을 60에서 80% 예방할 수 있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특보가 강원, 충청, 수도권 등으로 확대되고 16일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올리고 오늘 오후 4시 30분을 기해 호우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쉬는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은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철 편집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를 알려줍니다. 김병철 편집장, 우리 경제 선생님인데요. 복잡한 경제 뉴스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코인 시장 요즘 어떻습니까? 네, 비트코인은 6월 이후에 계속 한 4천만 원 수준을 좀 횡보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약 3,800만 원 정도이고 이게 변동성이 좀 가격 변동성이 떨어지면서 이탈하고 있는 초보 투자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인은 그 증시에 비해서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이 크게 출렁이는 걸 좀 선호하는
그런 고위험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왔었는데 요즘에 가격 변동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약간 이제 초보 투자자들 분 중에서는 이탈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은행에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 봤습니다. 네, 이제 은행이 비트코인을 직접 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비트코인을 대신 맡겨주는 수탁 서비스 사업에 진출하려는 은행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일단 수탁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금융에서는 수탁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말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단순히 보관만 해주는 게 아니라 뭐 추가로 배당이나 세금 같은 것까지 같이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관리해주고 그리고 팔고 사고 이렇게 해준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그리고 좀 편리하게 향후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까지 함께 이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제 최근에 우리은행이 코인플러그라는 블록체인 개발사랑 합작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쪽 스탁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코인은 아무래도 디지털 파일이다 보니까 해킹이 되거나 혹은 내부자에서 이제 횡령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전하게 보관해 주는 건 원래 은행이 잘하는 업이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우리은행이 이번에 진출을 한 거고 기존의 국민은행, 신한은행도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이쪽에 진출을 했고요. 농협은행도 이 시장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호우 관련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 전북, 강원 지역에 내일 새벽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 풍을 동반한 국지적인 소나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음 사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산간, 계곡, 야영장, 수상 레포츠, 낚시터 등의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 하상도로, 세월교 등은 통행하지 않으면서 둔치 주차장 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 돌풍과 함께 소나기 예상된다는 보도 나왔습니다. 각별히 조심해 주십시오. 다음은 어떤 이야기로 가볼까요? 네, 청년을 위한 정부의 금융정책이 늘어날 예정인데요. 한국판 뉴딜 얘기하면서 청년 대책 또 나왔습니다. 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8조 원 규모의 청년 대책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청년들의 초기에 자산 형성을 좀 돕기 위한 3가지의 금융 상품이 이제 내년에 출시될 거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라고 불려요. 예. 이게 이제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가 매칭으로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3년 동안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080만 원까지 주는 거죠. 그래서 3년간 이 청년이 36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로 1,44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지원하면 됩니까? 네, 이게 뭐 지원 대상이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나이가 만으로 19세에서 34세 청년이어야 되고요. 네. 연소득이 2,200만 원 이하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건 뭐 학생은 적용이 안 되나요? 대학생도 이게 이제 되는 거죠. 대학생도 됩니까?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은 이름이 청년 희망 적금이에요. 이제 적금 상품인데 2년간 4%포인트 금리를 추가로 가산해주는 적금인데 네. 이건 예를 들면 매년 600만 원씩 그러니까 매월 한 50만 원 정도 되죠. 2년간 저축을 하면 1년 차에는 정부에서 12만 원을 주고 2년 차에는 24만 원을 추가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아무튼 계속 지금 정부가 매칭으로 더 돈을 더 주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적금인데 은행의 적금 금리는 받고 거기에 추가로 정부가 더 주겠다,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2년 동안 36만 원을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상품은 이거는 장기 펀드인데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 이게 연 600만 원 한도로 3에서 5년 만기고요.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아,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으니까 청년들한테 지금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조금 알아봐야 되겠어요. 네, 알아보시고 챙길 수 있는 거는 받으면 좋겠죠. 그렇죠. 이런 거 좀 알아봐야 됩니다. 네, 우리 때는 없었어요. 네.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네, 이제 미국 물가 상승률이 계속 좀 오르고 있는데요. 그저께 미국 노동부가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CPI라고 부르는데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전년 동월 대비 5.4%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이후에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가 5%였으니까 한 0.4% 더 높았던 거죠. 자, 물가가 상승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러니까 뭐 물가가 상승한다,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네.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가치,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이런 거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이제 에너지 분야였어요. 지금 휘발유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1년 사이 무려 이제 44.2% 치솟았고요. 국제 유가가 $70대로 급등하면서 이게 같이 오른 겁니다. 예. 네, 게다가 또 중고차랑 트럭 가격이 1년 전에 비교해서 45.2% 폭등을 한 게 미국 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좀 줬습니다. 중고차 가격은 뭐 반도체 때문에 신차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 때문입니까? 왜 중고차가 올라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지금 뭐 새로운 차가 나오기보다는 갑자기 이제 그 차를 사려는 수요가 늘면서 이런 중고차들에 대한 수요가 좀 약간 병목 현상처럼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차를 사야겠다는 사람들은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옵니다, 계속. 네, 그래서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왔어요. 이렇게 말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현저히 높아졌고 향후 몇 달 동안 계속 높아질 가능성은 크다. 예. 하지만 이후엔 누그러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이제 연준에서는 지금의 물가 상승은 일회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계속 이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계속 이제 돈을 시장에 공급하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근데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슷한 기조를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간 0.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아직은 이제 올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미국 금리가 오르기 직전에는 한국은행에서도 올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좀 되는데요. 이번 동결이 이제 작년 이제 코로나19 확산된 이후로 9번째 동결인데 한 1년 넘게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에 투자하겠다, 중국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중 갈등이 계속되면서 중국 기업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중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증시 시장에서도 이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어떤 그 증시 상장을 가려고 했던 중국 기업들이 계속 중국 당국의 어떤 제재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혹시 틱톡이라는 앱 알고 계신가요? 알죠. 네네. 동영상. 네, 이게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중국의 소셜 미디어인데 되게 인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1일 활성 이용자가 전 세계 한 6억 명 정도 되는데 매일 이걸 쓰는 분들이 한 6억 명 정도 되는 거죠. 이거를 운영하는 바이트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작년에 미국이나 홍콩 증시에 이제 IPO를 추진했었는데, 근데 지난 4월에 이 IPO를 포기를 했어요. 이게 바이트댄스 CEO가 올해 초에 중국 당국과 면담을 가진 후에 포기했다라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좀 했는데, 이제 중국 당국이 중국의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상장되는 것들을 좀 꺼려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좀 상당 기간 계속 되겠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디디 출싱이라고 중국의 우버라고 불리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중국에서 뭐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공유 차량의 한 80%는 다 디디 출싱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앱을 그냥 앱 마켓에서 삭제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냥 바로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떤 혐의였냐면 국가안보 위반 혐의다라고 이제 중국 당국이 밝혔어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되게 황당했었는데, 이게 디디 출싱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지 5일 만에 이뤄진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후에 이런 것들이 좀 보도가 됐는데, 중국 당국의 의사에 반해서 디디 출싱이 미국 상장을 강행했다가 앱 삭제까지 됐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9889님께서 주 기자님 때는 청년 적금 없어도 됐죠. 그때는 이자가 높았으니까요.
이자가 높았는데 맞네요. 그때는 또 돈이 없어가지고 적금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 연천군, 양주시, 강원도 철원군, 춘천시 지역에 호우주의보 발표됐습니다. 이 지역 지나시거나 계신 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김병철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대선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경선 한창인데요. 저희 주진우 라이브에서 한 분 한 분 모셔서 대선 공약 중점적으로 듣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중산층을 국민의 70%로 늘리겠다. 계속 부동산 정책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지지율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후보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세요? 저는 지금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 뭐하러 가셨어요? 인사드리러 왔죠. 네, 그렇습니까? 네. 최근 지지율 상승세입니다. 그 원인은 뭔가요? 네, 아무래도 TV 토론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네. 그런 기회 등등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예. 후보들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갖게 되신 것이 지지율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예. TV 토론하고 정책 내면서 장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이낙연의 강점이요? 아무래도 좋은 게 보였으니까 올라갔겠지요. 네. 그 안정감이라든가 여러 부문의 문제들에 대한 균형 잡힌 생각,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지 않았는가 싶고요. 네. 특히 민주당 역대 대통령의 그 업적 그리고 과제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한 것은 계승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 발전시키겠다 하는 저의 약속을 국민들께서 좀 믿어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낙연은 약속을 믿어줬다.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견제도 부쩍 심해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낙연을 여기저기서 지금 비판이 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좀 참을성이 약합니까? 아니, 누구 특정인 한 사람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 예. 한꺼번에 세 분이 저를 공격하시던데. 네. 지지율이 오른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네. 그걸 못 참아서 벌써 이렇게 공격하시나. 네. 그래서, 생각보다 참을성이 약하시네요.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사위다로 회귀하겠다. 이렇게 계속 인터뷰를 하시고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야 본인의 자유지요. 아, 그렇습니까? 자유인데요. 네. 네. 우리 국민들께서도 기왕에 음료 비유가 나왔으니까 네. 하루 종일 사이다만 드시면 안 좋고요. 네. 아침에는 커피도 드시다가 네. 저녁에는 맥주도 한잔 하시고 네. 오후에 사이다 한 잔씩 하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또 물어봐야 되겠네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빵점 당대표 얘기했어요. 1년 예. 동안 민주당 지지율 다 까먹었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당정 관계가 환상적이다 하고 극찬을 해주셨어요. 예. 설마 빵점짜리 대표가 당정 관계를 환상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 사실과 좀 다른 개인의 의견이니까요. 예. 우정의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잘하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총선에서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좀 떨어지긴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뭘로 보십니까? 네,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었겠지요. 특히 이제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누적된 불만이 폭발적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 LH 사태 등등으로 해서 그것이 국민들의 그동안의 피로감이나 불만을 표출하는 아주 극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정책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 내고 계시죠? 예, 기본적으로는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이사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그런 기본 위에서 조금 더 얹어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중에 이제 토지공개념 3법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최근에 제가 발표해드린 바가 있고요. 부동산 3원칙이라 해서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드리고 1주택 실소유자에게는 안심을 드리고 다주택 투기자에게는 책임을 묻겠다. 이것이 제 3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걱정인 게요. 네. 지금도 부동산이 지금 계속 네. 오르고 있어요. 다시 들썩이고 네. 있는데 네. 이거 좀 어떻게 잡아주세요 하는 분들 많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부동산 특히 주택 수요가 다양해지고 또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그것이 부동산 주택가격 상승을 계속 촉발하고 있다 이렇게 읽어지네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의 비중은 시장 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수요 억제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죠. 말하자면 저는 그것을 정태적 안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택 수요에 맞추는 공급이 지속적이고 또 예측 가능하게 확대되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동태적 안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조금 경시됐었다. 충분치 못했었다. 그것이 부동산 시장의 계속적인 앙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토지 독점 규제 3법 이게 네. 적용이 되면 이 부동산 들썩이는 부동산 잡을 수 있습니까? 이건 시장 안정을 위한 즉효적인 그런 대책은 아닙니다. 토지의 독과점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안 되겠다. 그것은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하는 대책이죠. 근본적인 대책이네요. 네네.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상위 10%가 77%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법인 소유 토지는 상위 10%가 92%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토지 가격이 오를 때는 언제 오르느냐 그러면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그 토지의 인프라, 도로나 다리를 놓는다거나 개발을 한다든가 이럴 때 토지 가격이 오르는데 말하자면 국민 세금 덕분에 토지 가격이 오르는데 네. 그 오른 가격은 개인이나 법인 호주머니에 들어가거든요. 예. 이것은 정의롭지가 못하죠. 예. 그래서 토지공개념 3법이란 것은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이득세 그리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제 거기에 대한 부과금, 가산금, 세금 이런 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거기서 생기는 돈으로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거복지를 확충한다든가 국가 균형 발전에 쓴다든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제가 낸 법안의 취지입니다. 9437님께서 엄중낙연님 화이팅입니다. 얘기합니다. 여전히 목소리 엄중하시고 엄중하신 목소리가 최고 강점입니다.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아이고 이거 뭐 목소리가 바꿀 수도 없고 큰일입니다. 네, 목소리 좋습니다. 김우성님은 이낙연 너무 꼼꼼해가지고 추진력 떨어진다고 하던데 좀 물어봐 주세요. 얘기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성숙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복잡하고 그 문제의 해결 또한 굉장히 노련해야 합니다. 네. 네, 꼼꼼해야죠. 우리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리어카 가 고장나면 아무나 고칠 수 있죠. 그러나 고급 세단이 고장나면 아무나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은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아주 비싼 고급 세단 같은 그런 사회가 돼 있고 그런 사회의 고장난 문제는 노련한 수선공이 고쳐야 됩니다. 엄중한 이낙연이 잘 고칠 수 있다 이거죠? 네네. 아주 경험이 많고 꼼꼼한 사람이 고치는 것이 더 사고가 없을 겁니다.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경험 많고 꼼꼼하고 엄중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산층을 70%로 높인다 이런 파격적인 해법을 내놨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예. 지금은 중산층이 57%인데요. 10년 전에는 65%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70%로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노르웨이가 71%, 덴마크가 68%거든요. 네. 지금 57%는 위험수입니다. 어떻게든 좀 더 키워야 되고 10년 전 65% 선보다
더 올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내가 중산층이다. 중산층을 포함된다고 하면 제가요 얘기합니다. 당신 부유층이야 그럼 제가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 이른바 주관적 중산층,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그 비율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 중산층, 실제로 중산층도 더 두텁게 해야 되고 국민들의 중산층 의식도 회복해드려야 되는 네.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네. 야권으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네. 감사원장을 그만둔 지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미 예상됐던 길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굉장히 불행한 선례가 될 것이다 라는 우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원과 검찰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중립적이어야 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정치를 위해서 임기 중간에 그걸 떨치고 나왔다. 그것으로 감사원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금가게 했다.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예. 감사원장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의심을 만들었기 때문에 후배들 훗날 감사원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전직 검찰총장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 후에 여러 발언, 여러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좀 우려할 만한 점이 보입니까? 네, 대단히 준비가 부족하시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예, 그동안에 나온 말씀들이 굉장히 전문성이 없는, 예, 도대체 국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셨더라면 말할 수 없는 거친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건 정부에 대한 미움이나 이런 걸 자극하려는 목적 이외에는 다른 의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그러나 미움을 자극해서 정치를 하려는 건 그건 오래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평생을 검사나 판사만 하신 분들, 이 국정을 다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가 되는 데는 좀 우려가 있죠. 왜냐하면 검사나 판사는 평생을 매사를 볼 때 유죄냐 무죄냐 이렇게만 보실 텐데. 그렇죠. 나쁜 사람들을 네네. 많이 봤죠. 네네. 국정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조금 국민들께서도 우려를 하실 것이다. 이 점을 본인들이 감안해서 준비를 더 갖추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캠프에 이동훈 전 대변인이 여권의 정치 공작을 주장하고 나섰어요. 네네. 갑자기 주장하고 나섰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선 그런 게 있다면 소상히 밝히는 것이 본인의 의무입니다. 네. 본인이 언론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금품 관련 그 혐의를 때문에 예. 그 대변인에서도 그만두게 된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공작서를 만약 제기했다 그러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고요. 예. 만약에 공작설이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밝히십시오. 예. 밝혀야 그게 바로 잡아질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만약 밝히지 않고 그런 말만 하는 건 또 다른 공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김득주님께서 최재형, 윤석열 다 이거 현 정권의 업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점이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역으로 지금 야당은 얼마나 인물이 없길래 현 정부 사람들을 이렇게 죄다 구워다 쓰는가.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기도 하네요. 네. 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해서 좀 반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좀 민망해요. 당정 간에 합의를 했는데 네. 여당이 그걸 다시 뒤집었다. 네.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야당이 다시 뒤집었다. 이 국민들 고통 앞에서 여야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예. 참으로 딱하고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예. 내일까지 다시 당정이 최종 조정을 해서 예. 당정 간에 이견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근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이낙연 총리 계실 때는 말을 좀 잘 듣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고,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렇지도 않았어요? 예, 굉장히 신념이 강하신 분이어가지고요. 예. 예, 제가 좀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 네.
저도 그분 앞에서 한번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어가지고 언제요? 보도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지난번 저 대표로 있을 때 네. 마지막 재난지원금. 그렇죠. 네. 그때 지금 이낙연 후보께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그때 홍남기 부총리가 말을 들으셨죠? 아니요, 그때도 안 들었죠. 그때도 안 들었습니까? 네네, 그랬죠. 네. 자,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참 이낙연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쁨도 있고 다 좋은데 네. 뭔가가 안 보이네. 그러면서 좀 안에서 네. 당내에서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 네거티브 공방이 좀 계속하고 거칠어지는데요. 자, 네. 이낙연의 한방, 이낙연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가 국내적으로는 성숙한 나라이면서도 대전환기적인 과제를 많이 안고 있죠. 네. 예, 그것을 노련하게 해결해야 하고요. 예.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은 단군 할아버지 이래 가장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세계가 주목하고 저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네.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네. 사귈 만한 사람인가, 네. 이런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 내외의 요구에 가장 근접한 후보가 저 이낙연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작년에 주진우 라이브 출연하셨을 때 대통령은 나에게 대통령은 숙제다 이런 말을 네네. 남기셨어요. 네네. 숙제는 잘하고 계십니까, 이낙연 학생? 굉장히 예 여러 가지 아픔도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하다 보니까 정책이라든가 이런 점에서는 제가 상대적으로 준비가 좀 더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정책이나 공약, 비전에 대해서는 준비가 돼 있는데 어떤 점은 좀 부족합니까? 역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집요함이랄까. 이것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그런 점에서는 아직 좀 더 과제가 남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낙연 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갔고 많은 사람들이 탔는데 아직도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 예. 부족합니까? 네네, 좀 저의 과제이기도 하지요. 네, 그렇습니까? 자, 우리 공통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저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네. 그것이 바로 시대 정신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만나본 많은 국민들께서는 본인의 삶을 불안해하십니다. 그렇죠. 청년은 청년대로 불안하고 중년은 중년대로 불안하고 노년은 노년대로 불안하고 예. 그런 국민들께 그 삶의 불안을 없애드리는, 그래서 내 삶을 지켜드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 생각하고요. 예. 그 불안 중에 상당 부분은 불편함 또는 불만하고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불평등이 커진다거나 네. 또는 공정이라는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느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하시도록 하려면 기본적으로 불평등을 좁혀드리고 공정을 다시 세워드리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시대정신의 구체적인 요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날씨님께서 연이 최고, 우리 연이 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지자를 이쪽으로 많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팬들이 많이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권 교체 바람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지금도. 자, 이낙연의 민주당의 필승 전략은 무엇입니까? 네, 정부가 임기 말에 가까워지면 국민들은 답답함과 피로감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권교체 의견이 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막상 선거전으로 가면 후보 개인의 미래 비전이 무엇인가, 그 후보가 얼마나 믿을만한가, 이런 미래를 판단하는 선거로 이렇게 변해 가거든요. 네. 그 점에서 지금의 정권교체 여론이 선거까지를 그대로 지배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네. 미래 비전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국민들께 얼마나 큰 신뢰를 드릴 것인가. 네. 새로운 승부는 거기에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낙연 좋은데 참 신뢰가 가는데 재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예, 제가 낮과 밤이 조금 두 얼굴인데요. 예. 밤에 막걸리 마시면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저는 알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성남 부근과 송파부터 서하남, 다시 광암터널 부근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 길게 막히고요. 태계원 진출로에는 노면에 빗물이 고여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자유로부터 송내까지 긴 구간 정체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방향은 판교부터 청계터널, 평촌부터 수암터널, 다시 안현분기점 부근에서 송내까지 길게 답답합니다. 김포 부근에서도 교통량 늘었고요.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으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만 40분 가까이 걸리는데요. 이 사이 가양대교 4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동작대교에서 암사대교까지 쭉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은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원효대교에서 암사대교 사이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태초에 철학이 있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쏟아지는 궁금증, 세상의 모든 질문 이제 철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철학 어렵다고요? 일단 맛이라도 봅시다. 철학의 맛. 지금까지 이런 코너는 없었습니다. 철학의 맛 격주로 만나고 있는데 너무 기다렸습니다. 정치철학자 김만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만곤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조교 양지열입니다. 아, 그렇죠. 가짜 철학자인데 그 네. 철학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코로나의 열대야에 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교수님? 뭐 요즘 최근에는 너무 덥더라고요. 네. 최근에 제가 너무 살이 불어가지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네. 어제 한번 낮에 걸었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그래도 그 더위를 뚫고 걸었다. 예. 훌륭하십니다. 한번 걸으면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님은요? 저도 살을 좀 빼려고 간헐적 단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살을 떠나서 그냥 배를 비운다는 게 생각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배를 비우니까. 네. 저는 며칠 아팠거든요. 아파서 더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더위가 왔어? 그걸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더위 아닙니다. 건강 아니고요. 이준석 대표가 쏘아 올렸는데 작은 정부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하는데 과연 정부란 무엇일지 정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부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받겠습니다. 더운 날씨 이겨내시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준비했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가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궁금증, 여러분의 의견도 보내주십시오. 콩으로도 받습니다. 자, 여성가족부 폐지하자 아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통일부도 폐지하자 그러면서 작은 정부 얘기 나왔는데요. 이런 이준석 대표의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철학적으로는요? 이게 굳이 이걸 철학적으로 봐야 되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네. 이게 사실 이게 이준석 대표의 이제 이 지지 기반이 어딘가를 보여주는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네. 여가부 폐지, 통일부 그리고 통일부 그 폐지 이야기할 때 거기서 갖다 댔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북한의 통일부를 상대하는 조직이 부인가? 조국 평화통일위원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네. 근데 이 조평통이 노동당 산하 기구예요. 근데 북한은 당이 정부보다 훨씬 세잖아요. 네. 굳이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게 통일부보다 조평통이 더 위. 그렇죠. 예. 또 정말 빡센 데서 상대해주고 있는 건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게 원래 우리와 상황이 제일 비슷했던 건 사실 서독 같은 경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독일 통일을 보고 배워야죠. 예. 그런데 이게 서독 같은 경우에는 내독 관계성이라고 해가지고 네. 독일 내부 관계를 다루는 우리나라 통일부와 똑같은 게 있었어요. 부서가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이런 부서가 왜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나 뭘 다 돌이켜보나 이게 반드시 필요한 기구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는 사실 통일이 헌법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아니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인데 통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 젊은 사람이라고 할 필요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통일해야 되나? 통일하면 우리가 세금 내고 우리가 불리한 거 아니야? 우리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익으로 따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네. 아마도 이제 그런 분들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이 지금 훨씬 낫지 않느냐. 굳이 뭐 좀 서독하고 동독 같은 경우도 통일 이후에 한동안 뭐 어려움 겪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감내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발상들을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단기적인 사실 발상일 수밖에 없고요. 통일부 얘기는 이제 우리 박사님이 좀 하셨으니까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됐던 경우는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성가족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해야 될 점들 분명히 있다. 특히 이제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하면서도 또 정확히 필요할 때는 또 대변도 못하면서 어떨 때는 또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인 의견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분명히 여성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라든가 아니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줘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네. 만약에 여성 쪽에만 너무 편향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러면 가족관계를 전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하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짚어주면 좋겠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었다고 그러면 이거 안 해. 다리가 불편하면 다리를 잘라낼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계속 좀 얘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전 또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게 또 이게 작은 정부로 이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이 위기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위기 상황. 네. 그런데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곳에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 제일 필요한 시기잖아요. 네. 그럼 정부의 역할이 제일 극대화되고 제일 필요한 시기에 왜 작은 정부론이 나왔을까? 이게 정말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선 때마다 작은 정부란 얘기가 나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왔을 때도 작은 정부 얘기했거든요. 정부는 가만히 있고 기업들이 돈 벌고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앞뒤가 잘 안 맞았어요. 작은 정부란 뭔가요, 선생님?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란 이제 국가가 시장의 간섭을 작게 하라. 예. 라는 것. 근데 원래 이 작은 정부에 숨겨진 말 한마디가 있어요. 예. 작지만 강한 정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작은 정부라는 게 시장의 간섭은 시장의 간섭은 자제하는데 이 정부가 강해야 될 모먼트는 언제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시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네. 다시 시장으로 밀어넣을 때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다시 밀어넣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자유주의와 함께 등장했던 이제 사상이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작은 정부가 작지만 강한 정부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 강한 정부인데 정말 시장 중심적인 발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이 시장 중심적인 발상의 작은 정부가 또 뭐 여가부 폐지나 통일부 뭐 이런 이야기로 또 나와서 또 이어지는 것도 맥락이 좀 벗어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과거의 동양적 사고 방식에는 작은 정부와 맥이 닿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우리 코너 시작할 때 그 진행자님이 하늘과 땅 사이란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노자에 보면 하늘과 땅 사이는 비어있기 때문에 만물이 소생한다는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간섭을 최소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부가 네. 그리고 지도자가 네. 가장 좋은 지도자는 가장 좋은 정부는 그렇죠. 없는 정부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항상 동양에서 태평성대를 얘기할 때 요순시대를 얘기하는데 네. 그때 농부들이 불렀다는 노래가 격양가라는 노래예요. 마지막 구절이 임금이 누군지 내가 알 필요도 없다라는 걸로 끝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왜 이게 과거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정부는 왕이 나라의 주인일 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님이 자꾸 이것저것 하지 말고 좀 우리 좀 편하게 알아서 하게 좀 두십시오를 할 그렇죠.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이끄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정부라는 것과 국민들이 정말 정부에 참여하는 것과는 안 맞는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참여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사실은 정부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역할들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대에는 이 작은 정부가 얼마나 정당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특히 최근의 문제는 뭐냐면 계속 경기가 장기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장기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이 가운데서 특히 2007년 이후에 거의 모든 국가들이 경기 부양책으로 사실은 시장에 계속 개입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현실인데 지금 작은 정부다? 뭐 이게 지금 진짜 맥락이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1477님은 큰 정부가 잘못하니까 작은 정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은 얘기인데 큰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는 부분을 해결해야지 그걸 무조건 줄인다고 된다는 없앤다고 된 일은 아니죠. 남궁만 박사님이 그래서 작지만 강한 정부라는 표현을 쓰신 거죠. 2652님께서 작은 정부는 궁극적으로 사회 기반 시설 민영화로 가기 위한 큰 그림이죠. 얘기하는데 이거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맞습니다. 있었던 그때 그 이야기 뭐 정확하게 민영화가 다 일어났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민영화가 가장 성공하지 못한 국가 중에 또 하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민영화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면 수도, 전기, 뭐 철도, 교통 같은 국가 기관 산업을 민간 산업에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민간 영역에서 이게 그 민간 영역의 부가 증대하는데 이 부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어디로 갔느냐? 상위 5% 뭐 10% 다 몰려갔어요. 그들한테만 가잖아요. 그렇죠. 그들한테만 갔어요. 그럼 국가의 부를 빼서 상위 10%한테 넘겨주는 구조로 만들어져 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는 지금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서 지금 현재 뭐 민영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최근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역할, 국가의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더 위협받는 시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한참 이제 여권에서 또 새롭게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세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대기업, 그 국제적인 기업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많은 뭐 몇 조를 추정할 정도의 소득을 올리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세금 안 내거든요. 제대로. 구글이 네이버만큼 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이거는 국경을 넘어서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경 내에서 각 국가에서 얻어가는 만큼의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정부가 그만큼 위축되고 있거든요. 각국 정부들이. 그런데 해야 될 일은 또 많아요. 당장 코로나19 극복해야죠. 그다음에 지금 나라가 아니라 시대가 IT로 점점 확 바뀌어가면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 거를 마련해야 될지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만에 맡겨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아까 노자의 표현을 들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빈 게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가 이 기업들이 세운 빌딩으로 들어차버리는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나라가 나서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현실을 들여다보면 진짜 그 양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하게 자꾸 양 변님이 붙어가지고 양 변호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법인세 인상 계획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제닛 앨런 미 재무부 장관이 다른 나라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끼리 법인세 경쟁하지 말자. 법인세 경쟁하면서 이제 기업을 자꾸 유치하려고 하니까 자꾸 법인세도 낮고 우리가 세금도 못 걷고 그러니까 법인세 경쟁하지 말자고 제안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독일하고 프랑스가 동의를 표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제통화기금 같은 경우도 환영 의사를 나타냈고 2023년부터는 영국은 아예 법인세 세율을 올리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이 양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위기 상황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들이 어떻게 보면 영국과 미국이 제일 대표적으로 작은 정부의 기조를 유지했던 대표적인 국가였는데 이 국가들이 완전하게 이제 큰 방향을 지금은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 큰 정부 아닙니까? 2475님께서 통일부 여가부터 더 좀 잘해달라는 채찍질로 보면 좋겠습니다 얘기하고요. 3580님 작은 정부보다 작은 국회가 더 급할 듯이요 이렇게 하는데 이 얘기는 나올만 하죠. 국회가 제도적 해결력을 못 보여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뭐 국회가 제도적으로 뭔가 해결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뭐 그 논쟁만 있고 제도적 해결책이 안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게 심각한 상황이긴 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민주주의 이제 저희가 망권 박사님하고 저도 이제 얘기를 많이 했던 게 망권 박사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던 것 하나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겪어보고 살아본 역사가 정말 짧다라는 걸 새삼스럽게 정리를 해줬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 이후로 쭉 민주주의일 것 같은 착각이 들지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한민국만 놓고 보면 사실상 군부 독재 끝나고 난 걸로 치면 한 세대밖에 안 돼요. 정말 우리는 한 세대밖에 안 돼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실현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상황인 거죠. 아직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장 핵심이 되던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이럴 거면 차라리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거 때만 되면 그래도 이 정부란 우리한테 무엇인가, 이 지도자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어찌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어떻게 좀 해주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그 고민도 있지만 또
정치인들이 그리고 또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철학이 너무 빈곤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계속 눈에 띕니다. 이런 일도 다 철학의 부족에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아니 뭐 기본적으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지향이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유권자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일관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이 이렇게 현실로 옮길 거라는 걸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정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윤석열 전 총장은 보여주긴 했어요 철학을. 네? 화남 이런 거 있잖아. 나 화났어 이런 거. 그게 어떻게 철학은 다른 건 아직 못 보여준 거죠. 왜 그러세요? 아니, 보여줬다고요? 철학 못 보여준 거죠. 철학이 아직은 못 보여준 거고. 숨기고 있나요? 지금 안건 박사님이 비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이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사물을 인식할 때 있어서 눈이 뭔가를 보는 방법이 마치 그냥 눈에 뭔가가 비춰지는 방법이라고 보질 않고요. 두 가지로 봤답니다. 그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손을 뻗어서 사물을 만지듯이 외부에 있는 인식을 적극적으로 지각하는 방법을 비전이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전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습을 눈을 통해서 자기의 머리에 있는 걸 만들어내서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현실화시킨다는 의미가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게끔 보여주겠다라는 건데 우리 국회 정치분들이 사실 과거식 생각으로 하면 옛날 생각하면 왕이 되고 싶은 분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왕이 되고 싶은 사람 국회에서 찾잖아요. 한 네. 270명. 그러니까 권력을 쥐는 게 정치예요. 권력을 쥐는 게 정치고 네. 비전을 보여주는 게 정치여야 되고 그렇죠. 그 비전은 말씀드린 민주주의에 맞는 비전.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 지도자 리더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서 뭘 만들어내갈 걸 보여줘야 하는데 잘 안 보여요. 네. 사실 이게 리더십의 본질이 정치학에서는 많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비전을 현실로 옮겨놓는 능력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리더십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현실로 옮겨놓는 능력이 있으려면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비전 없이 권력을 잡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 그렇죠. 비전은 자꾸 끌어다 쓰죠. 여기저기서. 그리고 끌어다 쓰다 보니까 일관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비정합적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는 메시지가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하나 봤을 때 그 사람이 정책이 뭐라고 인식되는 사람이 진짜 몇 사람 안 되잖아요. 네. 적어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 정치인은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렇죠. 하나만 있어도요. 예. 백지수님이 세 분 어쩜 그리 말을 잘하시는지 소심한 저로서는 너무 부럽습니다. 두 분은 잘합니다. 저는 좀 부족하고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 뜻대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국민은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만 보입니다. 저는 최근에 특히 이제 제가 계속해왔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네.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맞는 그 정치인의 덕목은 갈등의 중재자가 아닌가 싶어요. 네.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우리도 국민들도 이렇게 많은 걸 적극적으로 요청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시대적으로도.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조율해서 그러면 하나로 엮어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꾸로 그 갈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위를 올리려는 분들만 무슨 파도 타기 하듯이 그런 분들만 오히려 더 많이 보여서 그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제 개인적 의견인데 정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번에 여가부 폐지와 통일부 이제 폐지 이 발언이 사실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통합적인 발언이 아니라 자기 지지 기반을 위한 갈라치기 발언에 되게 가까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훨씬 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3941님께서 사병들 부실 식사와 성폭력 막지 못한 국방부, 산업재해 막지 못한 노동부, 주택정책 실패한 국토부 모두 없어져야 하겠네요. 이렇게 다 없애면 어떡해요. 다 이게 정부에서 역할이 있는데. 자, 5508님께서 정말 요즘에 우리나라가 공동의 가치 철학이 없어서 각자 다 자기 주장만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분야에 철학이 없어요.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철학은 있는데 이게 구현이 안 됩니다. 철학의 맛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간인데요. 철학의 맛은 항상 결정적인 한마디를 남깁니다. 김 박사님 그리고 양 변호사님 오늘의 말씀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작은 정부론을 이야기했으니까요. 작은 정부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네. 그러니까 작은 정부론이 처음 나왔었던 1980년대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고 뭐 대처가 했던 거 레이건이 했던 정책들이 어느 정도 그 당시에는 설득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릇의 쓰임새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쓰임새. 그렇죠. 점점 자신을 좀 돌아보고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앞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나만 옳고 나는 부름을 받았고 국민들이 불렀기 때문에 나는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우리의 바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합니다. 1325님께서 오늘 철학의 맛 좋네요. 오늘 말고 지난번에도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을 겁니다. 쓸모없이 보이지만 국회의원은 더 늘려가지고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국민들이 늘 금시하면서 노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도 국회의원들을 많이 늘리고요. 그 대신 많이 깎고 특권도 없애고 특권을 없애고 네. 임금도 깎고 그랬으면 하는 게 2배 늘리고 반씩 드리면 돼요. 아니 좋겠죠. 국회의원 하신 분들한테 왜 그렇게 국회의원 계속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해보면 좋아. 네. 너무 좋은가 봐요. 자, 철학의 맛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만곤 박사님, 양지열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매진 드래곤스의 디몬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방사수 인증 퀴즈 정답은 2번 QR코드였습니다. 다빈치 코드가 좋지만 QR코드였어요. 햄버거 세트 받으실 분들 주진우 라이브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다들 받아가세요. 또 내일도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